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봐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주로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나요?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말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돈이 있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근거가 되는 법과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과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현되지는 않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참여 예산이 있는데요. 참여 예산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뀝니다. 39조에 어떻게 규정이 됐냐면요.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조항은 이거 딱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군수죠. 군수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이 이렇게 바뀌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즉 장수군에서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것을 마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조례입니다. 그래서 장수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자치법규라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모든 조례가 모여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라는 걸 만드는 거죠. 1조의 목적에 보면은 이 법에 따라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참여 예산을 장수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절차와 과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장수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듭니다. 하라고 하니까 만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 예산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참여 예산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예산인 겁니다. 이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 주민참여 확대라는 사업에 보면은 참여 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8만 원 80명 3회, 그다음에 뭐 유인물 인쇄하는 거 실행위원회 8만 원 10명 4회, 그다음에 뭐죠? 위원회 워크샵 400만 원 1회.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업무 추진. 이건 뭐 이제 뭐 이런 모임하거나 할 때 떡 사고 이렇게 간식 사셨잖아요. 그런 비용들입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300만 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산학교 운영하는데 2천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주민들 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2천만 원을 쓴다는 소리고요. 이거 예산을 통해서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80명 규모로 뭐를 꾸린 겁니까?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3번 이상의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를 또 한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4차례 이상의 회의를 한다는 거죠. 예산학교를 한다는 거죠. 워크숍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을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럼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들도 교육하고 위원들도 교육시키고 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참여예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구나.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운영을 두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예산일까요? 어디 예산일까요?
장수군의 예산서입니다. 장수군의 예산서에 보면은 참여 예산과 관련돼서 보면 뭐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은 참여 예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참여 예산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참여 예산이라는 정책이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시행이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북에 있는 시군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 조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가능할까요? 비교가 가능하죠.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또 그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잘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시지역이거나 이런 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 푼도 없이 아예 안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은 뭔가를 새로운 걸 하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같은 전북권에서의 다른 지역 시군의 사례와 조례와 예산을 살펴서 제안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과 조례, 즉 근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투입이 돼야 그 정책이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게 농민의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당진군 농민의 사무실에 갔어요. 거기는 농민회관 그래갖고 2층짜리 큰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현관에 딱 들어가는데 프랜카드가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삭과 갱이로 뭐 세상을 갈아엎자. 이게 이제 농민에 딱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삭과 갱이로 못 갈아엎는다. 갚을 수 있냐? 되느냐? 안 된다. 그거 저거 바꿔라. 법과 조례와 예산으로 바꾸자. 지역을 바꾸자. 가능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장수군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결국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될 정책이 있으면 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무상급식을 한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 갖고선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예요. 조례를 만들게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혹은 안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는 겁니다. 그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 아마 가서 보십시오. 책상에는 두 권의 책이 모든 공무원 책상에는 꽂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조례집입니다. 장수군의 모든 조례와 규칙을 모아놓은 조례규칙집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예산서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단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수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하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들어와서 왜 법대로 안 해갖고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절차가 바로 조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수군의 하나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삭감하는 걸 통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장수군의 뭔가요? 행정지도입니다.
장수읍이죠. 읍서부터 해서 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예요. 명제들이. 여러분들이 장수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 조례, 법과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서를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면이에요. 이건 그 지리적 면적입니다. 이 면에 누가 살고 있나요?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주민들과 관련돼서 어떠한 복지 정책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가를 그 계획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복지 계획입니다. 장수군에. 이게 이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은 이루어지죠. 복지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건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뭐를 제출해야 된다?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두 가지 내용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구나. 근데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법조항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수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우리 복지계획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할 건지, 복지협의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건지, 이러한 것을 담는 또 뭘 만들까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제가 자꾸 이게 잘못 넣는, 장수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예요. 운영조례예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2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장수군은 이런 기능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뭐죠?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에요. 복지를 어떤 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담아놓은 거죠. 두 번째 뭐겠습니까? 그것을 평가를 하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비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지는 보통 지역복지과에서 하죠. 의료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예요. 건강문제, 복지정책, 건강문제를 연결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 및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어떤 수요가 있고 우리는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매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까 면 단위에서 읍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거기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시는 분. 한부모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시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시는 분.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죠? 그러한 통계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복지계획입니다. 이 복지계획을 보면 면 단위별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몇 명인지, 한부모 가정이 몇 명인지, 이주자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로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아는 것부터 일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이 복지계획입니다. 제가 요거를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차례만 보여드릴게요. 목차만. 이게 뭐죠? 장수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복지계획은 4년의 중기계획이에요. 이거는 단체장의 임기하고 같이 갑니다. 1기 계획이 2007년서부터 10년까지였습니다. 4년 동안이었어요. 민선 4기에 해당이 되죠. 2기 계획이 민선 5기에 해당되는 2011년서부터 14년까지입니다. 올해까지예요. 그러면 혹시 장수군도 그런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가끔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세계에서 지역의 복지 욕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주민들 협조해 주세요. 이런 프랜카드를 붙여놓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뭐겠습니까?
3기 계획을 세우는 해예요. 3기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복지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빨리 지혜를 모아서 그 계획에 반영을 시켜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4년 동안의 복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게 이 계획이에요. 4년 동안 2기 계획입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에 지역사회 복지사회 계획입니다. 수립과정, 수립 일정, 그 다음에 뭡니까? 1기 계획에 대한 결과 분석 및 개선 과제, 복지 계획의 특징 및 방향, 2기 계획의 복지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 방안, 그 다음에 뭡니까? TF팀을 어떻게 구성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복지 수요를 공급을 진단하는 겁니다. 일반 현황, 자원의 진단, 관련 계획, 수요 전망,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거, 현황을 분석하는 거, 공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비전 및, 이것에 기초해서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대상 인구에 대한 전망, 사회경제적인 요인, 이 대상 인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 인구들이 각 면별로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기초에서 어떻게 하죠? 기본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의 기초에서 이런 방향과 기초에서 이제는 부분별 계획, 저소득층 복지, 그 다음에 뭐죠?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 일반, 보건, 의료까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 복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향후 어떻게 평가하겠다 하고 나옵니다. 페이지 수가 보니까 252페이지, 한 300페이지에 가까운 계획이에요. 이거 꼭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면 단위 통계만 이렇게 쭉 모아도 우리 동네의 그림을 그려줘요. 어떤 복지시설들이 있고 어떤 대상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대강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읍면별 인구 구조. 2010년에 계획을 세운 거니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쭉 나오죠. 남녀, 구성 및 성비, 세대수, 세대수당 인구수, 장수비 제일 많네요. 그죠? 이런 정도의 구성인데 이거는 그냥 인구수만을 보여준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우리 면에는 몇 명이 있고 이런 통계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시군구 인구 추이입니다. 쭉 보면은 인구 전망을 하는 거죠. 왜? 사람에 대한 정책이니까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측을 하죠. 어떻게 되나요? 장수군이 줄고 있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 대부분의 근데 시군이 보니까 다 줄더라고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노인 인구 현황을 보면 총 몇 명이다? 인구 대비 27%예요. 적지 않습니다. 30%에 가까워요. 그 등의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읍면 인구별로도 다 나오죠. 그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몇 프로가 이렇게 있구나 하면 제일 젊은 동네가 여기네요. 그죠? 구성비가 낮으니까. 제일 높은 데가 장수, 그 다음에 장계. 뭐 이러한 정도의 구성. 이러한 통계들은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내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지 욕구 조사를 할 때 다 어떻게 할까요?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살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욕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욕구 조사의 결과도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잡은 기본 방향이 뭐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건강 중심 도시 장수를 건설하는 거. 이러한 정책 방향 비전들이 나오는 거죠. 생활, 관광, 노인, 장애 부분별로. 그 다음에 뭡니까? 복지 서비스 전문화 구축.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체계 구축, 통합 서비스, 생산, 실현. 뭐 이런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그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업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죠. 사업 대상, 사업 내용,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그램. 이것을 몇 년도까지? 4년 동안에 어떤 방향과 사업 내용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저기예요. 노인복지 부분이에요. 건강하고 행복 넘치는 노후 생활. 그 다음에 목적이 뭐죠? 사계절 맞춤형 서비스 지원, 건강활력의 지원책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게 안정지원, 경로당 활성화, 일자리 지원, 건강보험, 노인간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계획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획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죠. 그래서 연도별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이것에 쓰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적절한 거냐? 이 투입이, 예산이 더 필요한 건 아닌지, 혹은 필요 없는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내고 그러한 부분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지계획도 뭐다? 계획이라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계획은 다 만들어요. 그럼 이는 복지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산이 투입이 돼야죠. 이건 계획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투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보셔야 되나요? 단년도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복지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수군이라는 지리적인 면적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면에 사람이 살고 있죠. 근데 그 공간에 그 면에 어떤 식으로 공간을 배치할 것인지, 토지는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산업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도로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공공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공간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면에 어떤 건축물들을 지을 것인지, 그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뭐다? 군관리계획입니다. 보통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시계획. 이것도 모든 정책은 법과 조례에 근거하니까 도시 공간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이거예요. 국토법이라고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지 또 그 절차를 마련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걸 제가 곡성이 나왔죠. 아무튼 장수군에 똑같습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 번호하려고 한다. 계획의 위상 어떻게 돼 있죠? 기본계획은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의 각종 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이게 이제 보통 도시계획이 짜여지는 순서입니다. 계획의 범위, 의, 목적, 이건 뭐 그렇죠. 도시 현황, 특성, 설문조사, 그 다음에 뭡니까? 문제점 및 잠재력을 분석하고 도시에 대한 기본 공간 구상을 하는 거예요. 구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나요? 계획의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도시 지표를 설정하고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공간 구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은 어떠한 공간 계획을 갖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계획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부분별 계획엔 다 들어가 있죠. 생활권 및 인구, 배분 계획, 그 다음에 뭐죠?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교통, 물류, 공공시설, 산업개발, 주거환경, 환경보장, 사회개발, 기타 공간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2020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곡성군, 장수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장수군이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지금 공간 계획을 설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도시 계획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안 세울 수가 있어요. 관리 계획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워낙 도시 규모가 작으니까 군 단위에서. 그래서 곡성군이나 장수군도 지금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만. 그렇게 되면 전체 공간에 대한 구조는 어디서 담고 있냐면 전라북도가 세우고 있는 도종합계획에서 그걸 담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계획도. 이게 이제 도에서 그리고 있는 종합계획이에요. 2020년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획이에요. 쭉. 그래서 여기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산악, 청정, 관광, 레저, 휴양권입니다. 그래서 무주진한 장수군을 포괄한 동부 산악 지역을 휴양, 레저, 장소를 중심으로 한 내륙 청정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 생존을 육성한다. 수도권 및 이런 등등입니다. 태권도 공원, 휴전을 주르륵 한다. 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기본 방향으로 공간 계획을 잡으면 이 계획에 따라서 투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투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여기서 분석하는 그 장수군의 흔히 얘기하는 수합 분석입니다. 각등점 및 약점, 기회 및 위험. 이렇게 이제 공간을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한다? 미래 전략, 비전 및 전략. 미래 비전이 뭡니까? 안락하고 풍요로운 농업, 건강 동시 장수예요. 기본 목표가 풍요로운 농축산 기반 도시, 청정한 문화유한 관광 도시, 삶의 중심 도시, 농촌 환경에서 성도는 삶의 현상. 좋은 얘기는 다 써 있어요. 좋은 얘기는 다 써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왜 다 갖다 써놨을까요? 이걸 누가 만들어 줄까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들이 주로 만듭니다. 전문 업체에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런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이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도시계획을 정보를 제공하는 그 주체들이 주로 누굴까요? 네? 어디 업체일까요? 업체는 맞습니다. 부동산 업체입니다. 부동산 업체. 이 땅이 어떻게 됐다? 도시계획의 개발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라는 아주 친절한 정보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 얘기는 투자하시라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시민단체들, 농민회 이런 데서 그런 걸 안 올려놓습니다. 이걸 잘 보지도 않아요. 도시공간계획들이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잘 안 봅니다. 안 보니까 당연히 개입도 안 하시겠죠. 개입도 안 하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계획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획, 복지계획.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보시고 꼼꼼하게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돈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될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향상을 삼고 정주공원을 조성한다. 역사문화 성장 동력화. 앞의 방향에 따라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사업들이 나옵니다. 상상, 장수건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군정 목표, 세계 최고의 농업 관광 중심 도시 장수, 생물 농업 농촌, 관광개발, 교육복지, 감동주는 경영행정.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전 속에서 나오고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들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참 장수군은 다행이긴 해요. 그래도 세계 최고의 농업 육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광 개발 그런 거 어떻게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그래도 지역산업 육성, 정지역, 문화관광, 복지, 녹색환경, 예방행정, 감동행정 하여튼 뭐 좋은 얘기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뭐 누가 만들어 줬겠어요? 그렇죠. 이 업체들이 만들어 준 거죠. 선생님들이 딱 좋게 그림 그려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 있죠. 희망장소 만들기 토크쇼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어떠한 공간적으로는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장상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복지라든가 이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는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장수군을 비롯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그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가 법과 조례다. 또 하나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장수군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 그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법과 조례의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획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수군이라는 이 지리적인 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책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담고 있다. 두 번째, 그것이 어떠한 건물을 짓고 어떻게 도로를 내고 어떻게 그 인구를 배분하고 이러한 계획들은 뭐가 담고 있다?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지역에서 지역을 공부하려면, 알려면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이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게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법 조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예산 중요하다. 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데가 어딘가요? 의회입니다. 의회가 입법부잖아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권한은 입법부인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도 누구의 권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 두 가지 권한을 잘하도록 위해서 한 가지 권한을 의회에 더 줘요. 그게 바로 감사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하면 무슨 감사죠? 국정감사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진행이 되는 거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의 업무 보고도 받고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농업 현장을 강론해서 어떠한 정책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치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활동인 거예요. 해야 될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정책을 시행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가 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거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하는 거죠. 불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건 누구의 권한이다? 여러분들의 권한이다. 여러분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그것을 준 거죠. 그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올해 선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회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입법을 어떠한 주민들을 위한 법화나 조례를 잘 만드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상급식 문제가 시작이 됐던 곳이 어딘가요? 전남이었잖아요. 전남에서 그 주민 발의로 무상급식 조례 만들기 운동을 쭉 한 거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던 겁니다.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왜? 지역에서 먼저 그렇게 했던 좋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조례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의회에서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활동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별로 여러분들 관심 안 가지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모이셔서 의정 모니터 활동을 했어요. 요즘에 의정 모니터 활동하기 쉽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활동을 평가하려면은 요즘엔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속기록이 다 있어요. 키워드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그래서 나는 복지에 관심 있다? 그럼 복지라는 키워드로 속기록을 검색을 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어떤 의원이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쭉 보면 돼요. 농업에 관심이 있다? 농업이란 키워드로 쓰면 어떤 의원이 농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구나 라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의정활동을 평가해 볼 수가 있죠. 제가 2012년도에 총선이 있었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때 한번 그런 걸 해봤어요. 몇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죠. 그때 예를 들어서 탈핵! 이걸 갖고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 건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로. 진짜 제로였어요. 생명권. 뭐가 나왔을까요? 제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탈핵에 대해서 발언한 의원이 한 번도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의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권? 뭐 이런 거 없었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의외로 그런 것이 안 논의됩니다. 여러분들 노동, 복지 이러한 것이 의회에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확 뛰어요. 발언이 많아진 거죠. 건수가. 언제부터일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2002년 총선, 몇 년도 총선이었죠? 그때 지금 갈라지기 전에 민주노동당 처음으로 그때 10명인가 해갖고 뭐 8번 노회찬 의원까지 해서 10명인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2000년도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국회 내에서 노동, 복지 이러한 것에 대한 발언 건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명이라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외에로 한번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사시면 농업이라는 키워드로 장수군의 의회에 속기록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실망하지 말고 그런 결과들을 누구한테? 주민들한테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그랬어요. 검색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 의원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명이 비는 거예요. 하는데 왜 비었을까요? 여행도 안 간 거죠. 확인했죠.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출석도 다 했어요. 근데 벼. 맞습니다. 1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의정활동비 꼬박꼬박 타갔어요. 여러분 자신 하시나요? 장세근 의회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게 평가가 쫙 금방 가능해집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가 그래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보다는 힘은 약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조례 하나 만들고 예산심의 활동만 잘하더라도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의회에 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준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의회도 여러분들이 행정법 우습지 않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게 뭐죠? 예산입니다. 예산이에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농립 쪽입니다. 사회복지 쪽 아직은 20%대예요. 그래도 이건 대단히 적은 겁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 평균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지역개발, 교통
이쪽에 막 도시지역처럼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돈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이런 그냥 돈이 아니라 뭐라 그런다? 정책의 방향이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본다라는 것은 그 돈을 얼마를 쓴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의 내용, 그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부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슌페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했던 얘기예요. 그 양반은 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알면, 예산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정부의 운명을 해독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장수군의 예산을 왜 보려고 하면 그 예산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그 정책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의, 그 편성한 사람의 뭐를 볼 수 있을까요? 가치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의 정치 철학이 뭐구나.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이 주로 사업을 쓰고 돈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제일 많이 들어간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4대강이잖아요. 선망대강 4대강 아닙니까? 그건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사명감을 갖고 했겠죠.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DJ 정부 때는 남북 관계였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이 늘어나요? 남북 협력 기금. 이쪽 예산이 쭉 늘어났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예산이 주로 많이 썼을까요? 복지는 이제 DJ 정부 때부터 쭉 늘어나는데요. 상징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비판도 많아요. 비판도 많고 전국의 땅값을 많이 올려놨다라는 건데 분권과 균형 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즉 당선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행정수도 이전이었습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래도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혁신도시나에서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행정기관 내려간다. 이러한 것이 제일 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쪽으로 많은 투자가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방향 타고 가 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본다라는 것은 그냥 숫자가 얼마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사업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산을 보실 때. 예산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혈세 그러지 않습니까? 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가장 기본은 아껴 쓰는 거예요.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껴 써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껴 써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사업이 적정한 건지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건지 왜 4년마다 차는 바꿔갖고 꼭 임기 끝나면 차 바뀌지 않습니까? 그 차는 왜 큰 차만 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러한 사업의 적절성,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걸 꼭 살펴보셔야죠. 살펴보시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겁니다. 아, 이런 걸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저 돈을 한다면 내가 그 사람 저런 사업은 안 할 텐데 이런 사업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내라면 아마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판단은 이건 조금 이제 논의가 필요한 판단입니다. 경제적으로 아껴 쓰고 잘 써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막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사업하지 말아라. 즉 낭비하지 말아라. 잘 써라. 이러한 것들은 뭐 대강 이건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예산 꼭 편성할 때 보면 대형 사업들이나 이런 거는 흔히 얘기하는 BC 분석이라는 걸 해요.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계속 논란이 됐던 건 그 경제적 타당성이었습니다. 근데 4대강 사업을 할 거냐, 그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인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거죠. 그 판단은 무슨 판단이겠습니까? 가치에 대한 판단이에요. 가치에 대한 판단이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은 정치적 과정입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아닌 거죠. 정치적 과정인 거예요.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참여 예산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동네에서 많이, 장수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특히 많이 올라오는 게 이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외로 동네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올라와요. 한 동네에서 이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거죠. 왜 이게 필요한 건지, 꼭 해줘야 될 사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놀이터지였어요. 왜 놀이터에 방범용 CCTV 설치해달라고 그러지? 그랬던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가 아이들이 방과후에 모이는 장소였던 거예요.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저녁에 해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뭐 또 애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고를 칠까 봐 불안하기도 하니까 거기다 설치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면 애들이 안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한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죠. 아이들이 갈 데 없어서 거기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서 쫓아내면 애들이 또 어디로 가라는 거냐.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이 돈으로 차라리 아이들 요만한 사랑방 같은 거 하나 임대해서 만들어주자. 그래서 뭐 해줘, 정수기 갖다 놓고 이런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정수기 갖다 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떡볶이라도 사다 먹고 컵라면을 사다가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은 있어도 막상 아이들이 통학길에 이렇게 편하게 좀 지들끼리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는 거죠. 장수군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갖고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놀고 있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갖고 놀고 있는 장소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어디서 그러고 있나요? 어디서 그러고 있나요? 예? 길거리인데 당연히 그냥 길거리가 아니죠. 와이파이 되는 데입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이게 부모님들이 데이터는 꽉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와이파이. 그 얘기는 역으로 와이파이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곳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뭡니까? 와이파이 될 수 있게 하고 하면 애들 그렇게 좀 하자. 라고 치열하게 논란이 붙었어요. 논란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재원에 있어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인가, 이거는 무슨 판단의 문제? 가치 판단의 문제. 가치 판단. 과천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당시에 무상급식 다음으로 이제 저거를 했던 거예요. 그 학부모들이 주로 이제 나서갖고 주부들이 중심이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친환경 급식으로 가자. 무상급식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급식 지원비가 한 700원인가만 더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한 끼당. 그래서 그 학생 수 계산 700원 해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과천도 조그만 동네니까 7만 대는 조그만 동네니까 1년에 7천만 원이면 아이들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한 거죠. 7천만 원 세워서 친환경 급식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주부들의 요구였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던 이 과천시 공무원들이 그걸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았죠. 그래서 시민들이 근데 그 예산 편성안 나온 걸 보니까 그거는 빠진 거예요. 근데 딱 걸린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걸렸겠습니까? 예? 과천시가 경마장이 있어요. 그래서 과천시에 있는 공원에 말동상을 상징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한 3억인가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죠. 그걸 본 주민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길거리로 나간 거죠. 서명용지 들고. 시민들한테 물어본 거죠. 말동산 세우는데 3억 쓸래? 아이들 친환경 급식하는데 7천만 원 쓸래? 어떤 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은 이거는 뭐 진보나 보수나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압도적으로 그냥 서명을 싹 받아버린 거예요. 몇만 명. 순식간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바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동산 삭감, 이게 살아났어요. 7천원.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예산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짜 불필요한 예산. 야, 여기에는 뭐 이렇게 쓰면서 왜 이런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 이건 못하는 거냐 도대체. 하자. 이런 내용들을 예산을 보면 만들어낼 수가 있죠. 즉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가치는 근데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나쁜 거,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가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 과정.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싸우기도 하고 대립하고 해서 결국은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경제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경제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 예산은 아껴 써야 된다. 경제적으로 아껴서 효율스러운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우선시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이것은 가치에 대한 판단이고 그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건지. 결국 그것이 정치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충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정치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좋은 정책 혹은 좋은 예산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에 좋은 예산은 좋은 정책은 뭐에 기초해야 된다? 좋은 가치에 기초하는 거예요. 좋은 가치. 근데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가치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일 거예요. 여러분 지역 의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동차만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을 잘해서 하면 잘 먹고 살 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차들이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일이라는 거, 기름이라는 것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뭐가? 환경이 균형 있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된다. 우리는 이거 안 보고 뭘 위해서? 성장만을 보고 달려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 반성이 있었던 것이 8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 미래가 담고 있고 여기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단순히 환경적인 것만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때 이미 나왔던 것이 이런 겁니다. 정책 결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 체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경제 체제.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균형 있는. 우리 양극화 문제 심각하잖아요. 사회 체계. 생태적 토대의 생산 체계. 기술 체계. 그 다음에 뭡니까? 공정무역이죠. 무역과 재정의 흐름, 국제 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자기 교정 능력을 내는 행정 체계. 이러한 체계에 있을 때만이 우리 사회가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기초에서 1992년도에 리우에서 다 모이죠. 네, 리우가 맞죠. 거기서 유엔 환경 정상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죠. 유명한 말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실천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약속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주체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로컬 아젠다 21, 지방이제 20일입니다. 그게 92년에 처음 합의가 됐으니까 2012년, 재작년에가 2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성과를 서로 평가하는 자리들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무려 단체장만 30분이 넘게 참여를 했어요. 가서 열심히 자랑을 하고 왔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노력을. 서울의 박원순 시장부터 해갖고 한 30여 분이 갔어요. 단체장만. 참가 규모는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저기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래도 국제적으로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지속가능. 아까 도시계획 보시면 거기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개념이 나온 것이 이 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의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이러한 것을,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표명을 그거예요. 지속가능한 부평구를 만들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행정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가능한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것이 적합한 거냐, 목표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장수군에는 여성 조직이 어떤 조직들이 있나요? 여성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예? 강대프네. 아, 그렇군요. 예? 녹색 어머니의 학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성 조직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우리도 부녀회 있고 다 있다. 그렇죠. 네. 부녀로서만 여성이 농촌 지역에서는 존재를 하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로서. 그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잖아요. 농촌 지도자 부녀회잖아요.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못 가겠네요. 그죠? 부녀가 아닌 사람은 그 조직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올곧은 여성 조직을 갖고 있는 군 지역의 단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온갖 굳은 일을 지역에서 다 하면서 스스로의 권익을 위한 제대로 된 단체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류가 또 보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평등이라는 가치일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놓고?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여성 친화 도시, 이런 겁니다. 성평등한 도시를 넘어서 아예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우리는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핵심적인 가치가 보면 소통, 돌봄, 형평성, 그 다음에 뭡니까? 친환경이에요. 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계단을 통할 수 있는 소통이고, 여성 친화 도시 취지는 더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라는 여성 친화 도시에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쭈루룩 해서 뭐 하는 건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거기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책이에요. 접근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의 방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정책의 영역이에요.
사람에 대한 영역입니다. 가장 사람에 대한 정책의 기본이 되는 복지계획과 도시계획, 공간에 대한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을 보셔야 이러한 정책 설계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들하고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 뭐 제주 올레길에서부터 지리산 둘레길 하면서 장수군도 길 있죠. 무슨 길 있나요? 없나요? 장수군은? 마실길. 없는 지방자치단체 없던데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 보조금을 받아서 하잖아요. 이게 이제 딱 보조금을 주는 부처에서 딱 꽂히면 보조금이 그 방향으로 쫙 가요. 그럼 다 가죠. 요즘에 뜨는 보조금이 뭡니까? 새마을운동이잖아요. 새마을운동 수출한다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지금 거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수출한다고 그래갖고요. 흔히에는 OD, 해외 차관,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먼저 하는 거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 전파시키는 거예요, 해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발전했다 이거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그 방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여성 정책 또 마찬가지로 정책 연구가 도시 공간과 대상, 사람과 여성이라는 사람과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들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길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하고 길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그 워크숍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거였죠.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더니만 대부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길 조성이 그 길 조성 사업의 목적이었어요. 다 100%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 내용이. 꽃길 조성하고요. 지작물 제거하고 이러한 곳으로 사업이 가요. 근데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다니기 좋은 길 이런 거죠. 그런 길은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안전한 길 그런 거죠. 내가 위협을 안 느끼는 적절한 조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길, 유모차를 끌고 다니더라도 턱없이 갈 수 있는 길, 이러한 길들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길이에요. 걷고 싶은 길이 되는 거죠.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라북도 교육청 갔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 하는데 왜 그 학교의 모든 교육의 목표가 아이들 성과 목표예요. 예산의 성과, 이 목표를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는 목표가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난리잖아요.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다 기숙형 학교 지어갖고 공부시키기도 하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의 목표가 우리 학교는 한번 입학한 애들은 100% 중도 탈락하는 애들이 100% 졸업하는 게 우리 학교가 목표다, 교육에. 이것과 몇 명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어떻게 잘 적응할 건지, 다오게 할 건지 이렇게 가진 거죠. 이건 대단히 편한 목적일 수 있어요. 그냥 몇 명 공부 잘하는 애들 죽도록 시켜갖고 한 명 보내면 프랜카드 걸고 우리 보냈다 이런 거죠.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은 대단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가 할 거냐 이런 문제죠. 근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은 이제 선거 있으면 교육교육 나오면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지역 명문고 육성 뭐 이렇게 나와요. 수도권 같은 경우 뭐 자율고 특목고 유치 이런 공약들이 막 난무합니다. 이게 진보적인 정당도 그런 공약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 못해요. 제가 보면 왜 그러겠습니까? 워낙 부모들이 이거 쎄 저거니까 우리는 특목고 유치 반대 공약으로 막 내놓고 하는 진보적인 정당
후보들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히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 공교육 정상화 얘기하면서 그 문제는 얘기 덮지 피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면으로 돌파한 의원을 한 사람 본 사람은 저기였습니다. 일산에서 당선됐었죠. 그 당이 하도 바뀌어갖고 헷갈리네. 하여튼 심상정 의원 아주 쉽게 정면 돌파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선거 때 다 모든 후보들이 특목고 자사고 유치하겠다. 외고 유치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양반이 딱 했죠. 그 외고를 보낼 수 있는 자사고를 특목고를 보낼 수 있는 부모들은 저 후보를 찍으시고요. 못 보내는 후보들은 저를 찍으세요. 보낼 수 있는 애 한 반에 몇 명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구도는 완전히 진짜 5% 대 95%로 이걸 정 만든 거죠. 딱 한마디였습니다.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찍으시고 못 보내는 부모들은 저를 찍으세요. 저는 어떻게든 공교육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똑똑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것을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가 있죠. 거기는 우리는 무슨 성평등이냐. 우리는 인권이 정말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인권 도시를 선언하고 인권 도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광주가 인권 도시를 추진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광주는 5.18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는 그런 거죠. 광주 시민들은 우리는 5.18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국가의 폭력이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런 광주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광주가 인권 도시를 선언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한 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 도시를 선언하고 인권 도시를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성북구가 아주 열심히 인권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비슷해요. 사회 시민적 권리 뭡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구제하는 거, 참여의 권리, 도시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 사회경제적 권리, 교육, 복지, 생활의 권리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북구 이런 거죠. 인권공간, 어린이 유치원 이런 것들 하겠다. 근데 항상 모든 정책의 시작은 뭐다? 1단계 뭡니까? 조례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거를 먼저 만드는 것부터 모든 사업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개발하고 이런 건 본격적으로 다 예산에 투입이 돼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도적 기반을, 조례를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한 정책은 모든 정책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진행되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인권도시를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이러한 성평등이라는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권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합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의 시각에서 예산을 본다 이런 건 하나 사례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무상급식 갖고 지난 선거 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바로 4년 전에 난리를 쳤어요. 그때 인권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저거를 무상급식이라고 그래갖고 저 난리를 치냐. 의무급식이라고 하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하는 거는 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받을 권리인 거죠. 권리인 겁니다. 의무교육 시키는데요, 돈 많이 들어요. 학생, 나중에 장수고등 계산해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전체 예산 나누기 학생 수하면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아이들 의무교육 시키려면 작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1년에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왜 재벌 아이들한테는 학비 안 받느냐고 문제 제기 안 해요. 그건 의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근데 그 급식비 4만 원 하는 거 갖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죠? 왜 재벌 손자들까지 밥을 공짜로 주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은 사안을 어떠한 가치에 기초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건 대단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뭐 여성 친화 도시다, 인권 도시다, 뭐 지속 가능한 도시다 가보면요, 홈페이지 가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보고서들, 아까 뭐 도시계획이나 복지계획처럼 훌륭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계획, 그 다음에 뭡니까? 인권 도시 조성 계획, 뭐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계획, 이런 계획서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정작 예를 들어서 광주 시민들 중에서 우리가 인권 도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훌륭한 보고서들이 대부분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선생님들이 용역으로. 공무원들이 제일 일하기 편한 방법이거든요. 용역 줘서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죠. 주민들과 무관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 합의를 하더라도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아까 무주 옆에 장수 얘기하면서 이제 푸른 꿈 학교가 떠드느라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허병선 목사라고 돌아가셨죠.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스스로 말하게 하라.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나게 하고 요구하게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말하게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러한 지역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산을 어려운 예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꼭 해요. 제발 주민들 모아놓고 참여하라고, 발언하라고 모아놓고 나서 꼭 사전에 저기를 해요. 까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쭉 앞에 뭐 하는데, 아, 오늘은 공적인 자리니까 여러분들 민원은 얘기하지 마세요. 공적인 얘기만 갖고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수군에 살면서 장수군의 비전과 발전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 주민들한테 장수군의 발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필요한 게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장수군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얘기만 하라고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죠. 하지 말라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장수군에 살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어떤 게 가장 절실한 거냐?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 그러한 요구들이 마구마구 분출될 수 있도록 판들을 자꾸 만들어줘야죠. 요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인의 욕구에 기초해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공익적인 요구로 만들어 전환시킬 거냐, 이런 거예요. 만들어 거냐. 시작은 개인의 욕구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공익적인 요구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거죠. 저희가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 참여 예산을 처음 했다는 브라질에 저희가 참여 예산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하러 갔었어요. 저는 못 갔었는데요.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지들을 쭉 만드는데 질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돈은 없을 테고 주민들의 요구는 많을 텐데, 그럼 너희들은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참여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나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냐.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당시에 갔다 왔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 공무원이 정말로 이 A4 용지 하나를 딱 꺼내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 지도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흔히 우리로 생각하면은 마을 버스가 안 들어와요. 버스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사는 A라는 주민이 우리 동네 좀 너무 불편하다. 버스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를 제일 먼저 표현을 한 거죠. 근데 혼자 요구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A라는 주민이 집집마다를 다니면서 다 서명을 받은 거죠. 동의를. 우리 해보자 이런 걸 한 거예요. 당연히 다른 주민들도 불편했을 거니까 동의를 해줬죠. 그런데 이 A라는 주민이 처음에 들고 다녔던 제안서와 모든 주민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제안서에는 큰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그게 바로 버스 정류장의 위치였어요. A라는 주민이 자기 집 앞에 정류장을 그려놓고 열심히 제안서를 돌렸는데 모든 주민이 합의 나니까 모든 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위치로 정류장의 위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은 이게 가장 기본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조정하면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충남에서 충남 정상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충남도의 정책에 사업 목록을 놓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누가 정했냐? 충남도민 3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토론을 통해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저도 와서 좀 이게 좀 참관을 해달라고 해서 아침 일찍 갔죠. 가서 이제 쭉 6시까지 지켜보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각각이 정말 지금 제일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을 저렇게 좋은 제안 한마디 마침 있네. 희망 장수 만들기. 한번 다 적으세요. 나중에. 다 지금 가실 때 적어놓고 가시고 그 다음 모일 때까지 시간 있잖아요. 그때까지 한번 이렇게 투표도 한번 해보세요. 그 쭉 제안된 것 중에 스티커 옆에다 좀 갖다 놓고 어떤 스티커 사업에 제일 우선순위가 가는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저렇게 제안 내놓고 쭉. 그리고 나서 민주적인 토론을 하려면 좀 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을 단위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목소리 크신 분, 발언 시간 독점하시는 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래갖고는 합의가 안 되죠. 토론도 안 되고. 룰을 정하는 겁니다. 발언 3분. 그 3분 발언할 동안에 끼어들기 없게 다 열심히 듣기. 그래서 3분 동안 돌아가면서 쭉 내가 왜 A라는 사업을 제일 1순위로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투표를 하는 겁니다. 2차 투표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서너 차례 토론하고 투표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 자리에 참석한 350명이 동의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 안희정 도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해 준 대로 내가 하겠다. 왜? 그러한 주민들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건 단체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해서 하겠다라는 걸 약속하는 것으로 해서 그날 회의가 끝났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포토존이었어요. 당신이 땡땡땡입니다. 뭘까요? 제1일 충남 정상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당신이 땡땡땡입니다. 주인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근데 좀 더 세게 썼어요. 당신이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인 350명은 뭐 공개 모집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단체에 추천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 350명의 주민들이 그날은 주민이 아니라 도지사, 하루 도지사가 돼서 정말 정책을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50명의 주민이 아닌 350명의 도지사가 모였다라고 해서 충남 정상회의라는 표현을 거창하게 썼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마을 회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천안에서도 했어요. 천안 시민 200명이 모여서 한 겁니다. 자신들이 정말 필요한 거 지금 요구를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티커를 통해서 우선순위, 나는 이 사업들 중에서 정말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두 개가 막 경합을 벌이고 있네요. 투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모아내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통 이것을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그런데 타운홀 미팅이 뭐 흔히 얘기하는 마을 회의인 거죠. 원탁회의.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친다?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죠. 방범 시스템을 그래도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다 아이들 청소년 결국 그것에 대한 답은 뭐겠습니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결정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정답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들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토론과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하자라는 거죠.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고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키는 이유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참여를 촉진을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더라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다른 뭐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참여 제도가 있어도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참여에 이렇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아무리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더라도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지금 가게 열고 시장에서 자판 열어놓고 팔아야 내 먹고 사는데 못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제가 한 의원을 알고 있어요. 이 의원이 지난 4년 동안에 그 무소속 시민 후보로 이렇게 당선이 됐었는데요. 그 4년의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쭉 자기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데 제가 딱 귀에 들어왔었던 내용들은 하나였어요. 4년 동안의 의회에 있으면서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술 먹자 그러고 전화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전화 좀 하나요? 의원들한테? 안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죠. 그럼 어떤 분들이 전화했을까요? 그래도 의원님들 무지 바빠요. 저녁마다 약속 있고. 누구 만날까요? 흔히 지역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 이해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다른 의원들도 4년 내내 그랬을 텐데. 제가 아까 정치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분배하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대변했겠냐. 4년 동안에 내가 만나고 밥 먹고 술 먹고 얘기 들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현장에 가서 직접 듣지 않으면은 의회 안에서는 들을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 군수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보면 선거 때만 열심히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가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더라. 이런 거예요. 그 중요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심의되는 의회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사기기하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는 전화 안 해. 이거 하라고. 이게 내가 요구인데 이런 작업들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게 기억이 나요. 결국엔 그런 겁니다. 배제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내가 몸이 앞에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참여를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보통 이런 참여 그러면 배제되는 사람들,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주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노래만 시키고 그냥 들으라고 안 그러고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책만 하라고 그러고 분위기 띄우고 가는 게 역할이잖아요. 왜 같이 공부하고 너희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장수군에서 자라나는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많아요. 또 이주자들. 여러 저희 분들이 있죠. 이게 저희가 독일이에요. 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이게 이 친구가 좀 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이에요. 토마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30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여튼 축구장 정비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골대 다시 세우고 뭐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뭐를 통해서 했다? 마을기금을 신청해서 그 제안이 채택돼서 했다는 거예요. 즉 참여예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옆에서 스페인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 청소년 갖고 그러냐? 우리는 누구도 한다? 어린이 예산 모임한다. 정말 그런다는 거야. 1년에 한 번 학교마다 대표자들을 뽑아서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 회의에 이게 어린이 지금 참여 예산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참여해서 성인들이 제안한 것과는 똑같은 중요성을 부여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이게 발빠른 수원시가 우리도 한단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 참여 예산 실시해서 했죠. 했어요. 어쨌거나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평일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방학 때 특히나 아이들은 방학 때 적어준다 그러면 다 와요. 봉사 점수 잘 하시네요. 그러면 괜히 이게 읍면사무소 가서 이게 짝 집게 들고 쓰레기 줍는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고 재밌어요. 자원봉사 점수 따야 되거든요. 방학 때 해야 되니까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진행을 했어요. 하루는 예를 들어서 장수군에서 하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둘째 날에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은 어떤 거니 이렇게 토론하도록 해서 제안서를 만들도록 하고, 셋째 날은 시장이죠. 시장을 초청해서 자기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우리 이런 사업들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럼 시장이 전국 최초로 우리가 한다고 자랑도 하고 했는데 안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실제 얘네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과정들을 했어요. 사업 설명해주고 베스트 워스트, 좋은 예산 나쁜 예산 고르도록 하고 주변 사람들 인터뷰해서 선정하고 제안하고. 근데 이 교육과 토론 과정을 참석한 아이들은 자원봉사 점수 때문에 오긴 했는데 평가할 때 보면 평가가 좋아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좋은 평가도 나오니까 방학 때 한번 아이들하고 이런 작업을 해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작업을 하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이들 시키면 잘해요. 이렇게 토론해서 잘 만듭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예산 만들기, 사업 제안 이유 뭐 이런 거 잘 만들어서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메신저가 다르면 메시지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다르면 내용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요구사항으로 나오는 건데요. 요구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어느 지역에서 몇 군데 이런 걸 해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높게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나오는 게 요겁니다. 진로 상담이에요. 안다는 거죠. 부모들이 어떻게 한다? 원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서 흔히 안정적이라는 뭐 공무원서부터 안정적인 대기업 뭐 이런 직장을 가질 확률은 없다. 그럴 수 있는 애는 우리 학교에서 한두 명, 우리 반에서 한두 명, 쉽지 않고 학교에서 한두 명 될까 말까다 이런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체험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고민들, 요구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간에 대한 고민. 여학생들 같은 경우 청소년 전용 미용실 이런 거 요구 많이 해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문화 공간. 그 다음에 뭡니까? 파티 공간. 그 다음에 가끔은 집 나와서 살 때 안전한 숙박 장소. 이거 외로 많이 나옵니다. 안전한 숙박 장소. 우리도 찜질방이나 PC방 싫다. 좀 편하게 외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의 요구들 많이 나옵니다. 공간에 대한. 여기에는요,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게 원어민 교사 더 늘려주세요. 영어 마을 보내주세요. 이런 요구 안 나와요. 또 요즘에 동네마다 학교 운동장 잔디에 뭘 깝니까? 인조잔디 까는 거 아이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인조잔디 무지 깔려요. 학교마다. 왜 깔리겠어요? 그런 거? 예? 관리하기 쉬우라고요? 아유, 선생님들은 그것도 기계도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냥 맨 땅에 올라왔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공 차시는 분들이 없나 보다. 조기축구에 없으신가요? 정말로 그거 깔리는 건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의 욕구예요. 아이들의 욕구가 아니라. 안 깔아주잖아요. 저 동네는 깔렸는데. 그 군지역은 농촌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도시지역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시의원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지도 않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 저긴 까는데 왜 우리는 안 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의원이 열심히 로비해갖고 예산 따다가 까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게 맨 땅이든 천연자든 인조잔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기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정말 아이들 노는 문화도 많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인가요? 그 생태 수도라는 거기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그 놀이터의 목적이 그거예요. 정말 그 말 멋있던데. 안전하게 더럽혀질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게 뭐지? 안전하게 더럽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드는 내용들을 하면은 절대 플라스틱, 뭐 미끄럼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네 이런 거 해놨는데 그런 인공적인 재료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다 나무 갖다 만들고 이런 거죠. 땅은 당연히 맨 땅이죠. 그 대신 우리는 맨 땅 뭐 이러면 뭐 동물들 저거 하니까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맨 땅에서 안전한 땅에서 맘대로 뒤능걸고 해서 더럽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놀이터를 만드는 적이에요. 우리는 그거 싫어갖고 요즘에 모래 깔았다 요즘에 다 또 뭘로 갑니까? 그거 푹신푹신하면 그거 뭐죠? 그런 거 깔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왜 인조잔지가 뭐 환경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자랐을 때 그 운동장 맨 땅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징어 가이상서부터 해서 비석치기, 자치기. 그 운동장에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놀았잖아요. 인조잔지가 깔리는 순간에 그런 상상력은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책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한 번도 우리가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뭐니?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정말 지금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자 이런 거예요. 장애인으로서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수군에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뭔지,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모아내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10년 후에 장수군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여러분들 토크쇼 이런 거 할 때 뭐든데 한번
다양한 뭐 저렇게 의제를 맞춰서 투표도 해보고 그걸 갖고 토론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신문을 만들어 보셔도 돼요. 10년 후에 정말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 고양시에서 했던 건데요. 10년 후에 몇 월 며칠? 오늘 3월 28일인가요? 2024년 3월 28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고양시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게 공동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런 거죠. 뭐 세계 10대 청소년 살맛 나는 도시 선정. 이런 제목을 뽑는 건 뭐겠습니까? 아, 우리 고양시가 정말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겠죠. 10년 후에. 이런 겁니다. 뭐죠? 고양시 100세까지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이런 거죠. 이러한 내용들로 복지교회 스웨덴 배우러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이러한 상상들을 갖고 우리가 사는 장수군이 정말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사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지.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외지로 안 가고 이곳에 남아서 어떻게 하면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할 건지. 이러한 고민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그러한 그림들을 10년 후의 도시들을 같이 상상해보고 공유하는 거. 그게 저는 계속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합의돼서 만들어지는 가치야말로 우리가 서로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공동의 방향이 되고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전망과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몇 선생님들한테 연구 용역 줘서 훌륭한 보고서를 만드는 비전과 가치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10년, 20년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꿈을 계속 꿔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바꾸고 만들어 나갈 건가. 그런 노력인 거죠. 이런 겁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마을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방법, 기본 네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배워야 돼. 이거 뭐 학교 가시라는 게 아니라 어디 제도 교육이 아니라 제가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은 현장이에요. 현장의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꼭 보시라고 한 거, 복지교회 우리 동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랑 같이 살고 있는지, 어떤 욕구들, 복지 욕구들이 있는지, 우리 동네에 대한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들은 어떠한지 아셔야 된다. 공부하시고 그건 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죠? 이런 두꺼운 예산서도 보셔야 되고 그런 계획도 보셔야 되고. 근데 뭐 한 분이 다 보시면 힘들면 관심 있는 분야별로 나눠서 보시면 되죠. 우리는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 공부하신 공부 모임, 뭐 복지에 관한 공부 모임 아니다. 이 장수군의 미래는 자라나는 쟤네들이다. 얘네들이 정말 살기 좋게 하기는 아이들이 뭐 행복한 장수 만들기 공부 모임을 만들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두 번째 뭡니까? 지도 그려보는 거예요. 매핑. 우리 동네에 어떤 공간이 있고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지도들을 계속 그려보고 현재의 지도를 그려보고 미래의 지도를 그려보고 매핑이죠. 그림 그리기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공동의 작업들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공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 건지 어떠한 삶의 흔적들이 있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또 정리하고 기록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 역할. 이러한 과정들이 지역에서 가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제가 한 1년 조금 전에 저는 뭐 서울 사람인데요. 갈 고향 내려갈 시골이 없어서 그래서 저기 남원 산내면 실상사 있는 자락에 지금 이제 방 하나 얻어놓고 아직은 서울에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슬슬 그쪽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살만한 동네인지 내가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만한 데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갔더니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마을 지도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그려놨더라고요. 뭐가 있고 무슨 가게가 있고 동네가 있고 여기 실상새가 있고 슈퍼가 있고 무슨 농장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런 지도 그리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구글 맵이나 뭐 지도나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보면 요즘 훌륭하지 않습니까? 쫙 띄워놓잖아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꾸 지역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할 건지 같이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우리가 시작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당진에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몇몇 이제 계속 예산 쪽 같이 공부하는 모임들이 했는데 그걸 이제 과천에 요 좋은 예산 공부 모임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했었는데 흔히 얘기하는 예산 알기 운동입니다. 얼마예요? 예. 근데 이 프랭카드 한 장이 과천시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여기에는 뭐가만 써 있습니까? 예산 알기 운동 얼마예요? 경기도 최대 규모 과천 문화원 건립비 150억, 1년 예산 14억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말 없어요. 이건 예산서만 보면 나오는 겁니다. 이 돈 얼마 들었고 얼마 1번 운영비가 얼마다 이런 것만 딱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죠. 아니 저거 짓는데 무슨 150억이나 들었지? 저 뭐 한다고 1년에 14억이나 쓸까?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말들이 돌다 보니까 그 문화원장이 뭐 지금 시장 선거운동할 때 열심히 뒀던 누구래? 이렇게 된 거죠. 관계래 시장하고. 근데 1년 연봉이 억이 넘는데 이런 거죠.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그게 그렇게 쭉쭉쭉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뭐 친인척 저기하고 하는 일이 뭐길래 저기냐 14억 어디다 썼는지 공개해라.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쓴 거냐. 그럼 문화원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선임된 거냐. 이런 다양한 이제 뭐 요구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이 프랭카드 한 장 건 거예요. 공보위에서 한 거. 알려주마 예산이 얼마인지 한 거예요. 이게 변화를 갖고 있어요. 의외로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공부하거나 이런 공부를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 동네에 보면은 이런 프랭카드 걸 때 많이 있습니다. 이거 팁 하나 드리는 건 이걸 문화원 앞에다 예를 들어서 걸어 놓으면 그 문화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아침마다 저걸 보면서 출퇴근하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프랭카드를 놔두고 싶겠습니까? 찢어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그거 찢지 못하게 살짝 여기 해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팁인데요. 그건 뭐냐면 지역에 요거 같이 할 만한 정당을 하나 저기를 섭외를 해서 정당을 살짝 같이 공동 이름으로 걸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건 뭡니까? 이 현수막은 선거법 몇 주에 의한 저기 현수막이므로 뛰면 혼난다, 처벌받는다 라고 한 건 이제 이거 그냥 시민단체 농민의 이름으로 이거 붙여놨다간 당장 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팁으로 같이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 정당 저기 활동을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아무런 진짜 판단이 없는 겁니다. 알려만 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수군에서도 이런 프랭카드 아마 걸만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 하자 정말 많더라고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죠? 여수 가보면 막 속 터지잖아요. 그 엑스포 끝나고 혹시 가보셨나요? 그때 막 정원박람회 순천 작년에 막 난리를 쳤죠. 그게 3천억 들어간 겁니다. 정원박람회 하는데 꽃값만 150억이에요. 꽃값만. 영암 F1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경장 만들어 놓고 적자 줄이는 게 목표잖아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적자라고 하면 시민들 세금 나머지 다 메꾸고 있는 건데 그 경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기획, 잘못된 기획을 통해서 쏟아붓는 많은 잘못된 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을 만들기다 뭐다 해갖고 뭐 슬로우시티 한다, 산촌마을 만든다, 체험마을 만든다 하면서 드리는 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렇다니까 정말 절대 이걸 좀 하지 말아라고. 근데 한 마을 만들기 가보니까 30억이래요. 30억씩 3년 동안에 그 90억이 투자되는 마을 만들기, 무슨 마을 만들기 사업이더라 하는데 30억 쓴 거 가서 보니까 체험관 하나 한옥으로 짓고요. 그 진입로 도로장하고 주차장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디자인 하나 넣어갖고, 뭡니까? 가로등 이렇게 진입로에 몇 개 바꾸면 그거 30억이에요. 쉽게 30억 되더라고요. 그 아무도 체험하러 올 사람 없는 곳에 체험관 만들어 놓고, 그 좀 있으면 몇 년 지나면 창고 되거든요. 뭐냐? 그런 데 많잖아요. 동네 보면. 동네 보면. 왜 그렇게 돈을 쓰냐면, 얼마든지 지금 더 급한 사업들이 있고 잘 쓸 수 있는데. 외로 그런 거 많습니다. 얘는 그 마을 만들기 많이 했잖아요. 안행부에서 마을 만들기, 국토부에서 뭡니까? 마을 만들기, 농림부에서는 산촌, 농촌 체험마을, 산림청에서는 산촌 체험마을, 저기가 농림부에서는 어촌 체험마을, 정통부에서는 정보화 마을. 뭐 다 온갖 마을이에요. 그거 제대로 된 거 한번 보세요. 돈은 그 적지 않은 돈들이 각각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쓰여지도록 하는 거, 주민들한테. 제가 이게 그 아이들한테 그 청소년하고 이런 참여예산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도 쭉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한테 지금 4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씩 교육시키는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정말이에요. 당돌한 아이들 그 돈 저한테 주지. 왜 그 돈을 학교한테 줘갖고 우리 가기 싫은 학교 가갖고 그래, 나는 그 돈 400만 원만 봐주면은 반만 줘도 내 그걸로 배우고 싶은 요리 배우러 다니고 배우고 싶은 기타 배우고 난 밴드 하고 싶은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좀 배우게 직접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맞죠? 직접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직접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기본소득이라든가 근로기본소득제들을 하자고 하는 기본적 철학적 바탕인 것은 그것이 철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못할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업자들이 다 죽고 중간에서 그거 받아서 전달하고 하는 게 다 저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업자가 될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못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그 돈 갖고 애들이 술 먹고 다른 데 쓸지. 그러니까 이게 신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할 거예요. 못할 건데 큰 방향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놀러 오는 사람들 위해서 체험관 만들고 놀러 오는 사람 차 세우기 편하라고 주차장 만들고 길 닦아 주는 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관광 오는 사람들도 행복하죠. 내가 와서 야, 저 사람들 살기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나도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지. 체험관 잘 다니고 차 대기 편하다고 야, 여기 살기 좋은 동네는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 돈의 쓰임이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다른 놀러 오는 사람들이 야, 여기 정말 살기 좋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정책의 방향이 가도록 이렇게 좀 전환시켜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엔 그 돈을 쓰는 방향, 정책의 방향과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계기가 아마 이런 좀 공부 모임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시계가 없어서 제가 시간을 못 보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